안녕하세요. SK BTV 영화당 이동진입니다. 안녕하세요. SK BTV 영화당 김중현입니다. 네, 영화당 시간입니다. 오늘은 셀린 시아마의 걸작 멜로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 네. 이 작품을 좀 집중적으로 많은 분들이 좋다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번에도 역시 BTV를 통해서 보기 위해서 안 보고 있었습니다. 진짜 무릎을 찔러가면서 네. 네, 영화당에서 곧 할 테니까 이 코로나 시국에 볼 게 진짜 없었는데 이게 늘 볼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럴 때 굉장히 마음이 부유한 느낌이 들죠. 곧 할 거야, 곧 네. 하게 될 거야라는 생각을 하면서 버텼습니다. 과연 보니까 어떠셨어요? 좋더라고요. 그렇죠. 네. 저는 지금 현 시점에서 올해 본 최고의 영화가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이에요. 네. 이 작품이 가장 인상 깊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게 되고요. 네. 이 영화의 그 뛰어난 점들을 충분히 또 이렇게 해설해 드리고 싶어서 오늘 네. 이렇게 툭 털어서 이 영화만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마 영화적인 미학 그리고 그런 얘기 해주시겠지만 네.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올해 본 영화 중에서 작은 아씨들과 이 영화를 한번 같이 놓고 보고 싶어요. 탁월한 창작에 대한 이야기.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림과 글과 네. 뭔가 만들어내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이 두 편의 영화를 같이 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네. 창작자 입장에서 한번 해설을 해드리고 싶네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이 영화는 일단 멜로 영화로서 뛰어난 걸작 영화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이 영화의 시대 배경이 18세기지 않습니까? 네. 18세기에 두 여성이 서로 사랑하는 얘기를 집중적으로 다루겠다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네. 두 레즈비언의 사랑을 영화가 다루게 되면 거기서 갖게 되는 어떤 여성사에서의 의미가 있을 것이고요. 네. 또 사회사에서의 의미도 있을 텐데 그런 걸 이제 멜로 영화의 자장 속으로 끌어들여서 같이 언급하는 또 그런 뛰어난 페미니즘 영화이기도 하죠. Où est-ce que je dois aller? Montez, c'est tout droit vers les arbres. 정혼자에게 보낼 딸의 초상화를 그릴 것. 귀족 부인의 비밀 지시는 바로 정략 결혼을 거부하는 딸을 몰래 그려달라는 것이었죠. L'homme intéressé par ma fille est milanais. Nous partons là-bas si le portrait lui plaît. Vous partirez. 산책 친구로 위장한 화가 마리안느는 대저택에 머물면서 엘로이즈와 만나게 됩니다. 산책의 은밀하고 세심한 관찰을 통해서 마리안느는 엘로이즈의 얼굴에 묻어나는 슬픔을 발견하는데요. Que savez-vous de mon futur mariage? Je sais que vous devez vous unir à un Milanais. C'est tout. C'est tout ce que j'en sais aussi. Vous comprenez que ça m'inquiète? 때문에 자꾸만 마음이 쓰입니다. Il faut le plus possible faire entrer l'oreille et bien étudier ses cartilages, quitte à mettre par-dessus des cheveux. 좀처럼 고개를 돌려주지 않을 것 같았던 엘로이즈 역시 자신을 살피는 마리안느의 시선에 점차 마음의 빗장을 풀게 되는데요. Vous êtes venu avec un livre? Oui, 어느새 그녀의 삶을 이해하게 된 마리안느는 그동안 몰래 초상화를 그려왔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Je suis venue pour vous peindre. C'était donc ça vos regards. 이어지는 원망과 혹평. Cela n'aurait pas plu. Alors vous êtes incapable. Vous pouvez partir. 그리고 이 과정에서 크게 분노한 귀족 부인을 한마디로 진정시키는 딸 엘로이즈. Elle va rester. Je vais poser pour elle. Regardez-moi. 이후 두 사람은 더욱 깊이 빠져듭니다. 서로를 바라보고 느끼고 이해하며 사랑할 수 있게 되죠. vous avez rêvé de moi. J'ai pensé à vous. 하지만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단 5일 뿐입니다. 과연 이들은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까요? 시대의 억압을 뛰어넘은 순수한 사랑. 셀린 시아마의 탁월한 멜로.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 네, 셀린 시아마 감독은 지금 국제적인 명성이 굉장한 감독이죠. 또 기생충과 함께 이 영화가 네. 치열하게 또 황금종려상을 놓고 경쟁이 되기도 했던 상황도 있었고 또 두 분이 또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도 연출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 레이스 아카데미 레이스 도중에 네. 셀린 시아마 감독은 뭐라고 그럴까요? 이 페미니즘의 비전을 가장 명확하게 지금 보여주는 최고의 스타 감독, 가장 잘 보여주는 뛰어난 감독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이 영화가 워낙 큰 인기와 성과를 누리다 보니까 역으로 이제 이전에 만들었던 영화들이 톰보이부터 시작해서 지금 또 개봉을 앞두고 있기도 하거든요. 네. 걸후드 같은 작품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더 사실은 더 기대되는 측면들도 있고요. 네. 국내에서도 팬이 진짜 많죠.
이 영화 저는 배우들이 참 인상적이었는데 일단 아델 에넬은 셀린 시아마랑 오랫동안 또 작업을 했기 때문에 뭐 워낙 셀린 시아마 세계관에서 독특한 인물인 것 같은데 또 하나 전 노에미 멜랑이 그 외모가 일단 너무 그 비밀을 품고 있는 사람의 외모 같은 게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왠지 저는 크리스틴 스튜어트가 그런 역할 잘하잖아요. 네. 크리스틴 스튜어트는 약간 비슷한 측면도 있어가지고 그런 식의 비밀을 품고 있고 수동적이면서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이미지를 굉장히 잘 표현한 것 같더라고요. Que tu l'as déjà fait, et avec plein de mecs. Ouais, c'est vrai. Pas, alors je les aime pas. C'est simple. 이 아델 에넬이라는 배우가 최초로 이제 스타덤에 오르게 되는 그 영화가 바로 워터릴리스거든요. 셀린 시아마 영화이고. 네, 그리고 또 두 사람 사이에서 개인적인 관계도 있었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감독과 배우의 관계일 텐데 그러다가 이제 12년 만에 만나서 두 사람이 연기를 한 거거든요. 이 아델 에넬이 갖고 있는 어떤 특별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애초에 이 시나리오를 쓸 때부터 엘로이 적은 아델 에넬이다라고 셀린 시아마가 생각했다고 하고요. 거기다가 또 이제 이 노에미 멜랑까지 해서 이 두 사람의 역할이 절대적이잖아요. 거의 모든 장면이 다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굉장히 아름답기도 하고 아주 인상적인 그런 멜로 영화를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뭐 아까 스토리 요약해 주신 것처럼 이 시대적인 배경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일단 한계 속에서 그 사랑이 활활 타오른다는 느낌을 생각을 해보면 그때는 왕족과 귀족이 있는 상태에서 네네. 그들이 정략 결혼을 하고 네. 그들의 선택에 의해서 자신의 운명을 맡겨야 하는 두 여성의 삶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거기서 출발을 하게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개인의 운명이 일단 자기의 계급에 따라서 신분 사회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남성과 여성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랐던 그런 시대이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펼쳐진다라는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근데 이런 걸 다 떠나서 일단 딱 영화를 보기 영화가 너무 우아하고 네. 너무 아름답고 마치 그 어떤 그 그림의 세계에서 직접 걸어 나온 것 같은 화장이라든지 뭐 복식이라든지 인물의 표정이라든지 또 배우들도 굉장히 우아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굉장히 어떤 멋진 터치들을 갖고 있는 영화이죠. 전 이 영화 보면서 제일 돋보였던 건 조명이었던 것 같아요. 장면 장면에서 어떤 조명을 쓰고 어떤 그림자로 누굴 표현할 것인가가 정말 기가 막히고요. 한편의 유화를 보는 느낌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이 영화는 각각의 장면들이 한편은 숫자 같다가 한쪽은 유화 같다가 또 한편은 거대한 초상화 같기도 하고 하나는 풍경화 같기도 하고 그림을 모아놓은 느낌 같은 게 있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우리가 예술의 역사를 얘기할 때 18세기다, 뭐 17세기다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술가들의 상당수가 이제 우리가 남성을 기억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당시에 뛰어난 여성 예술가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예술가들이 그만큼 제 역할을 할 수도 없도록 남성들에게 훨씬 더 유리한 사회였다라는 것에 대한 반증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거죠. 네. 근데 이 영화 같은 경우에 일단 어떤 시선을 갖고 있냐면 예술사적으로 실제로 프랑스 회화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이 영화의 배경이 되었던 1770년대가 되면 여성 예술가들이 굉장히 많아졌대요, 실제로. Découvrez votre gorge. Encore. 당시 이제 초상화 같은 게 유행을 하게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여성의 누드화 같은 걸 그리게 될 경우에 여성이 여성을 직접 그리게 되는 게 상대적으로 더 편안한 분위기가 되니까 이런 부분도 있었다고 하고요. 어찌됐건 그렇게 예술사에서 여성 예술가들의 명확한 역할이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기록하지 못하는 어떤 후세의 입장이 있는데 그것을 전복시켜서 그때의 그 여성 예술가들을 발굴해내는 그런 어떤 시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기도 하죠. 여기서 마리안네의 역할이 중요하고요. 마리안네 캐릭터가 독특한 것이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 이전에 1760, 70년대 즈음의 여성 화가로서 잠깐 언급을 하기도 하죠. Vous peignez des modèles nus aussi? Des femmes, oui. Pourquoi pas des hommes? Je n'ai pas le droit. C'est surtout une façon de nous empêcher de faire de la grande peinture. Sans notion de l'anatomie masculine, toute la gamme des grands sujets nous échappe. Et vous? Quand allez-vous vous marier? Je ne sais pas si je vais me marier. Je vais prendre la succession de mon père. Il a un commerce. 여성 화가들은 한계가 있다. 제한이 많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적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마리안는 그걸 부수기 위해서 아버지가 화가임에도 불구하고 그 업을 이어받되 결혼을 하지 않겠다. 비혼을 선언하고 자신만의 길을 나가겠다는 어떤 강한 의지 같은 게 그 시절에 보기 힘든 캐릭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이 영화를 이제 보다 보면 이제 엘로이즈가 있고 한쪽에는 마리안느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엘로이즈를 상대적으로 굉장히 더 왜냐하면 그녀의 처지가 워낙 극적인 상황이니까 네. 이렇게 해서 보게 되는데 사실 영화 전체로 보다 보면 마리안느의 이야기처럼 보이는 부분도 굉장히 많고요. 네.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도 관련이 돼 있지 않나?
이 영화는 아주 섬세하게 플롯이 짜여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전체가 초상화를 그리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지만 영화 전체가 초상화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리는 사람이 모델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하는가. 영화 시작할 때 마리안느와 끝날 때 마리안느 굉장히 달라져 있습니다. 그것은 마리안느가 엘로이즈를 통해서 변화했다는 얘기거든요. 초상화를 그리고자 했던 마리안느가 초상화 모델을 통해서 자신의 예술을 변모하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쩌면 거대한 초상화를 그리는 한편의 플롯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본다면 이 영화에서 이제 영화의 초반에 설정된 많은 부분들이 후반에 가면 되면 의미가 완전히 바뀌게 돼요. 네. 대표적인 것이 이제 공간적인 설정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프랑스 브레타뉴 지방 중에서 이제 굉장히 약간 절의 고도처럼 느껴지는 어떤 섬에서 영화가 펼쳐지죠. 섬에서도 이제 주변에 집들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이 보이는 어떤 저택에서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저택은 처음에 원래는 어떤 뜻인가 하면 굉장히 억압적이고 고립되어 있고 그런 어떤 그 당시의 사회나 체제를 의미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그 저택에서 외롭게 살아가야 되는 모녀가 있는데 그 모녀는 사실상 그런 세계에서 유폐된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탈출하고 싶은. 그렇죠. 그리고 이제 탈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언니의 사례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Elle est là, elle vous attend pour sortir. Venez. Dites-moi, que s'est-il passé pour votre maîtresse? Comment est-elle morte? Nous nous promenions près de la falaise. Elle était derrière moi et elle a disparu. J'ai vu son corps fracassé en bas. Vous n'avez rien vu de sa chute? Non. Mais je crois qu'elle a sauté. Pourquoi le croyez-vous? Parce qu'elle n'a pas crié. 근데 이 영화 속에서 이제 마리안나라는 화가가 오게 되고 그러고 나서 심지어 어머니까지 자리를 비워주잖아요. 며칠 동안. 그때 그 또 억압적인 공간의 느낌이 정반대로 바뀌어서 그 자체로 너무나 평등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천국의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낙원으로 변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그 감옥 같은 곳이 천국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 사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사실상 영화가 보여주는 셈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 영화는 뭐 시작할 때부터 이 영화는 페미니즘을 다루는 영화고 페미니즘 영화라는 걸 선언을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영화 초반에 잠깐 뱃사람들이 나오는 것 빼고는 네. 영화 마지막에 짐꾼이 나오는 것 빼고는 네. 남자가 전혀 등장하지 않고요. 그렇죠. 심지어 하녀인 소피가 임신을 하게 되는데 그게 누군지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아요. Je n'ai pas eu mémoire. Plusieurs fois? 3 fois. Tu veux un enfant? Non. J'attendais que madame soit partie pour pouvoir m'en occuper. 이 영화가 남성을 배제하고 여성들의 영화를 만들 것이라는 선언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영화 자체는 저는 이제 내적 논리가 굉장히 명확한 영화라고 생각하고요. 이 영화에 담겨 있는 거의 모든 영화를 이루는 수많은 요소들을 낱낱이 이야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네. 쪽인데요. 셀리시아마가 그렇게 영화를 구조화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보통 그 이런 정도의 세팅을 갖고 있는 이야기를 만든다면 흔히 캐릭터라이징을 해야 되는 중요 인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군가 하면 밀라노에서 엘로이즈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약혼자. 이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 영화 속에서는 이 약혼자는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네, 아무도 정보를 몰라. 그러니까요. 결혼한 사람도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 엄마들도 누군지를 몰라. 네, 그게 당시에 물론 그런 분위기고 그림 하나를 보내서 상대방의 얼굴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데려가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지만 영화는 그것을 일부러 가로치고 바깥으로 밀어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성들의 이야기만 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 체제 속에서 그런 엘로이즈를 밀라노로 데려가게 하는 힘 있는 귀족인 밀라노의 약혼자는 사실상 이 억압 체제 속에서 굉장히 억압을 가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영화가 그 사람이 예를 들면 특별히 좀 나쁜 사람이라거나 돈이 너무 많은데 막 졸부래거나 아니면 여성을 막 하대하는 사람이라거나 그렇게 취급하지 않아요. 아예 묘사를 하지 않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속에서 자 이런 것들 다 배제해 놓고 이제 우리 여성의 이야기를 여성의 시각으로만 한번 봐보자라고 이 영화가 펼쳐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엘로이즈 역시 이전에 어떤 억압 상황에서 벗어났고 탈출한 상황으로 묘사되는데 거기가 어디냐? 수녀원입니다. Vous auriez préféré rester au couvent? C'est une existence qui a ses avantages. Il y a une bibliothèque. Vous pouvez chanter, entendre de la musique. Et puis c'est un sentiment doux à vivre, l'égalité. 이전에 엘로이즈가 있었던 장소조차도 남자가 없었던 곳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 영화는 여기에 나오는 모든 프레임에 여성들이 아름답게 있는 장면을 어쩌면 감독이 원해서 그런 장면을 찍고 싶어서 아마 영화를 만들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이 영화에 이제 감춰진 이야기들, 그러니까 이렇게 뭐라고 할까 생략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엄마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볼 네. 필요가 있어요. 영화에서 이제
발레리아 골리노가 연기하기도 하는데 이 엄마는 어디서 원래 고향이 어디냐? 밀라노 사람이에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살던 이 처녀로 살던 이 엄마가 이 브리타뉴 지방에 살던 어떤 귀족인 프랑스 남자랑 결혼을 했겠죠. Vous reconnaissez ce tableau? C'est un tableau de mon père. Il débutait. 그 이후로는 평생 그토록 그리워했던 자기 고향인 밀라노로 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딸한테 그런 말을 해주는 거죠. Il faut lui dire comme Milan est belle. Je ne la marie pas avec un propriétaire voisin. J'essaie de la mener ailleurs. 라고 말을 하는데 그 밀라노가 딸한테는 어떤 공간이냐? 엄마한테 브리타니아하고 똑같은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천국이라는 건 없다는 뜻이고 그것이 상대적으로 사람도 많고 문화적인 환경들이 이렇게 있는 밀라노로 가든 아니면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런 절의 고도에 있는 브리타니아에 가든 여성에겐 똑같이 억압적이라는 얘기예요. 이걸 대체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끊임없이 그런 고통스러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순간 구원처럼 마리안느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계속 돌아가고 있는 쳇바퀴 같은 감옥 같은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어내냐 하면 이 밀라노에 그 결혼하기로 했던 집안이 사실은 언니가 결혼하기로 했던 집이었고 언니가 갑자기 목숨을 끊어버리니까 그렇죠. 그 집에 다시 동생이 가게 되는 거예요. 네. 그 시대의 여성의 운명이라는 것은 계속 개체가 바뀌어서 대체될 뿐 혼자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그렇게 상황으로 운명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자기가 결혼할 여자인데 그 여자가 누구냐였다 어떤 여자인지가 안 중요한 거예요. 네. 언니가 죽으면 동생하고 결혼해도 되는 거예요. 이런 어떤 상황들 같은 것이 당시에 그 여성을 보았던 어떤 걸 시각이 반영된 그런 스토리 라인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고요. D'abord mes contours, la silhouette. N'allez pas trop vite. 이 영화 시작하면 현재에서부터 과거로 가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네네. 사실 영화가 스포일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영화 시작하면 이 마리안느가 학생들을 앉혀놓고 자기를 그리게 하죠. Qui a mis là ce tableau? Je l'ai trouvé dans la remise. Il ne fallait pas. Non. C'est vous qui l'avez peint? 그때 나오는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이 사실은 영화를 보다 보면 아 저게 바로 엘로이즈를 그린 거겠구나. 그럼 둘이서 사랑을 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그림이 스포일러고 사실은 그때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영화는 이제 그 장면들 예를 들면 이제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보이는 게 하녀로 나오는 소피라는 그 여성인데 셋이 있을 때 어떤 행동을 하는가 이런 걸 보여주는 거 보면 참 세심하게도 그런 걸 설정했다라는 생각이 들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냥 한가로운 일상들을 대사 없이 묘사하는 걸 보게 되면 소피는 뭘 하고 있는가 하면 꽃병에 있는 꽃을 보면서 수틀에다가 술을 놓고 있어요. 근데 그 옆에서 그 엘로이즈는 식사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마리안느는 이제 와인을 따르고 있단 말이죠. 원래 그냥 본다면 이 세 사람은 계급 차이가 명확한 거예요. 일단 제일 위에 있는 것은 엘로이즈지 않습니까? 귀족이잖아요. 손에 물 한 방울 묻힐 필요가 없는데 엘로이즈가 직접 식사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사람이 남았을 때 하는 행동을 보면 세 사람은 그야말로 평등하게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것을 영화가 묘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들을 묘사할 때 카드 게임 같은 걸 하는 걸 보게 되면 세 사람을 공평하게 다루겠다라는 카메라의 의지가 너무 잘 보이는 거죠. Non, j'ai pas touché. Non, je l'ai pas touché. Ça y est, c'est bon. Vous avez touché. Concentrez-vous un peu. 세 사람을 똑같은 위치에서 하나의 쇼트 안에 넣는다든지 아니면 단독 쇼트를 넣을 때도 심지어는 카메라의 앵글의 크기까지 똑같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셋이 얼마나 평등하게 공존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이상적인 시각으로 촬영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감독의 그런 의지를 가장 귀엽게 보여준 게 저는 소피를 위한 약초를 캐러 가는 장면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풀숲에 있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세 명이 동시에 일어나요. 근데 그게 너무 귀엽게 연출이 됐고요. 뭔가를 찾고 있다가 갑자기 동시에 세 명이 딱 나타나는 순간 아 감독은 이 세 사람을 동등하게 바라보고 있구나를 그 장면 하나로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의 세팅을 딱 보게 되면 우리가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세팅이 대표적으로 로댕과 까뮤 크로델 같은 경우인데 근데 보통 화가는 남자고 그 모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여성이죠. 이런 걸 보통 이제 우리가 뮤즈라고 보통 표현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뮤즈에게 일어나는 뭐 행위든 불행이든 그 사건은 이 화가의 정신적인 성장 혹은 예술적인 완성에 얼마나 기여했는가로 평가받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이 이 화가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짜여져 있는 그런 이야기 틀의 이야기를 우리가 굉장히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을 셀린 시아마가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고 그걸 전복시키려고 당연히 노력하고 있는 영화처럼 보이는데 다시 말하면 영화의 그림의 대상으로서 모델이 되어야 하는 엘로이즈가 뮤즈인가? 뮤즈의 거의 정반대말에 가깝단 말이죠. 사실은 영화를 보다 보면 두 사람은 거의 공동 창작자처럼 보이죠. C'est moi? Oui. Vous me voyez comme ça? Vous voulez dire qu'il n'y a pas de vie? Pas de présence? Votre présence est faite d'états passagers, d'aspects momentanés, cela peut aussi manquer de vérité. Tout n'est pas passager. Que cela ne soit pas proche de moi, c'est quelque chose que je peux comprendre. 구체적으로 그림에 대해서 품평을 하고 첫 번째 그림은 아니다라고 해서 폐기시키게 만들고 심지어는 이제 물감 같은 것도 직접 이겨주기도 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두 사람의 위치를 서로 바꾸도록 만들죠. Je n'arrive pas à vous faire sourire. C'est comme si j'avais l'impression de le faire et qu'il disparaissait. Venez ici. 화가는 일방적으로 시선을 자기가 그려야 되기 때문에 상대를 보니까 권력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시선을 가진 자가 권력이 있는 건데 모델 입장에서는 시선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보여지니까. 근데 그 둘을 전복시켜서 상대 보고 일로 와보라고 하고 옆에 앉힌 다음에 Si vous me regardez, qui je regarde moi?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설정들을 통해서 사실상 모델은 대상화되고 그리는 화가는 주체가 되는 그 수많은 뮤즈에 관한 이야기들을 뒤집어 엎게 되는 그런 세팅을 갖고 있는 거죠. 시작할 때 마리안느와 엘로이즈가 처음 만나는 장면에서 산책 동무이기 때문에 마리안느 엘로이즈를 몰래 훔쳐보잖아요. 네. 그 장면에서도 훔쳐볼 때 어떻게 볼 것인가가 사실은 이 시선의 문제일 텐데 둘을 동시에 동등하게 놓습니다. 네. 함께 같은 곳을 보고 있는데 서로를 보고 있다는 걸 그 카메라 연출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관찰하고 엿보는 게 아니라 서로 동시에 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작가로서 이 작품이 재미있었던 네네. 것은 저는 이제 글을 쓰지만 글도 좀 제가 그리잖아요. 옛날에 또 한때 일본 브리핑을 또 열심히 또 했던 화가이시기도 하죠. 화가이기도 하는데 네네. 어떤 차이가 있을까 생각해봤어요. 우리는 아름다운 대상을 포착하고 담아두고 싶어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방식이 있죠. 사진을 찍는 사람은 순간에 포착을 합니다. 순간 아주 아름다운 미소를 포착합니다. 영상을 담을 때는 영상은 풀로 다 담죠. 네. 그 사람의 모든 걸 담죠. 수상화는 대상을 아주 긴 시간 동안 그립니다. 근데 담긴 결과물에는 대상의 시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오래 앉아 있었든지 간에 장면 하나만 남아요. 그 대신에 거기에 뭐가 남느냐? 그리는 사람의 시간이 남습니다. 초상화라는 건 함께 서로를 바라보는 작업이라는 걸 알려주는 것 같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 영화는 초상화를 그릴 때 내가 당신을 보고 내 시간을 쌓지만 그것은 내 시간을 쌓는 것과 동시에 시선을 쌓는 것이라는 것을 마지막에 얘기를 하심으로써 초상화 그리는 게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인 얘기네요. 그 연장선상에서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화의 오프닝을 보다 보면 이 영화의 많은 것들이 이미 오프닝에서 선 제시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화 시작되자마자 이제 그림을 그리는 어떤 손 같은 게 보이게 되네. 윤곽을 잡고 있는 거죠. 네. 한 사람이 막 그리는데 갑자기 쇼트가 바뀌게 되면 또 다른 사람이 막 그리게 되고 창작하는 손을 보여주는데 대상은 사실 똑같잖아요. 똑같이 마리안느를 그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제각각 그리는 서로 다른 어떤 시선들을 보여주니까 하나의 사람을 보는 서로 다양한 시선들을 사실은 상기시키면서 영화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굉장히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원래 마리안느는 어디 앉을 사람인가 하면 저기 앉을 사람인 거예요. 원래 앉아서 관찰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영화의 첫 장면에서는 관찰당하는 위치, 모델의 위치에 있단 말이죠. 다시 이 이야기를 영화를 끝까지 다 보고 나서 첫 장면을 다시 보게 되면 그 자리는 누구의 자리였는가? 엘로이즈의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의 시작에서 마리안느는 사실상 엘로이즈가 되면서 시작하고 있는데 손의 동작을 잘 봐라고 이 대사로도 암시를 주는데 Pas comme ça. Je peux? Attrapez votre main. Dans l'autre sens. Ça. 근데 이것은 뒤를 가서 보게 되면 그 바닷가에서 보았던 그녀가 가장 잘 취하던 포즈였는데 따라서 자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입고 있는 옷도 사실 같은 색깔의 옷을 입고 있고 이런 식으로 사실상 첫 장면에서 우리는 마리안느를 보지만 마리안느를 통해서 엘로이즈를 보게 되는 효과를 갖게 되는데 이 이야기는 사실상 둘이 서로 일체감을 갖는 사랑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혹은 창작자와 모델 사이에서의 어떤 평등한 관계를 아예 그런 위치 바꾸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림 그리는 과정 속에서 사랑이 어떻게 시작되는가라는 질문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마리안느가 처음으로 엘로이즈를 그릴 때는 윤곽을 잡아요. 크게 윤곽을 잡은 다음에 하나씩 제거해 나가면서 지워 나가면서 그 사람을 그려 나갑니다. 네. 근데 사랑이 그렇게 시작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랑은 아주 디테일한 곳에서부터 불타올라서 번져 나가는 거지 큰 것을 제거해 나가면서 이루어지는 게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의 그림을 처음에 엘로이즈가 거부한 것은 나의 내밀한 곳을 본 게 아니라 지워 나가서 남은 게 나라고 네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일방적인 예술이 필연적으로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방식 같은 것들을 사실은 모델과 창작자의 관계를 통해서 첫 번째 그림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혁명적인 주장이 거기에 들어있는데요. 두 번째 그림이 마음에 들었던 이유가 뭘까라고 스스로 자문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더 잘 알게 되었기 때문에 더 잘 그릴 수 있었을까? 아니면 대상인 엘로이즈가 변했기 때문일까? 두 번째이거든요. Que dites-vous à vos modèles pour les distraire? Vous vous ennuyez? Non. Je m'intéresse à vous. 뮤즈라고 일컬었던 대성화됐던 모델이 적극적으로 세상에 대해서 언급하고 나서야지만 변화시킬 수 있다. 그리는 사람을. 우리 여성들이 뮤즈가 되지 말고 앞으로 나서가지고 그리는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주도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담은 것이 두 번째 그림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혁명적인 어떤 주장인 것 같습니다. Cette fois-ci, je l'aime bien. Peut-être parce que je vous connais un peu mieux. Peut-être que j'ai changé aussi depuis. Peut-être, oui.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그림 그리기에 관한 방법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당시 어떤 여성들이 살아가는 삶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는 그런 두 여성이 사랑하는 사랑에 관한 코멘트이기도 한 거예요. 네, 이 영화는 예술에 대해서 참 언급이 많잖아요. 네. 뭐 문학적인 언급도 있고 그림도 있고 음악도 있는데 또 하나 특별한 것은 오르페우스에 대한 해석인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오르페우스 신화의 핵심은 뭔가 하면 탄식이나 안타까움 이런 거거든요. 오르페우스 신화는 누구나 다 비극으로 생각하잖아요. 자기가 에우리디케를 너무 사랑해서 지옥까지 간 거예요. 명계까지 가가지고 가서 천신만고 끝에 자기가 음악을 연주해서 저승의 왕 하데스까지 감동을 주고 마침내 그녀를 데리고 나와서 드디어 되살릴 수 있게 됐는데 중간에 돌아보지 말라는 금기가 있었는데 너무 잘 따라오는지 겁이 나니까 이렇게 돌아본 거죠. 그 순간 두 사람이 영원히 헤어지게 되고 자기는 살아났지만 자기 사랑하는 여성은 결국 명계에 두고 온 실패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오르페우스가 뒤돌아본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세 명의 다 다르잖아요, 의견이. Il n'était pas loin d'atteindre la surface de la Terre. Il touchait au bord. Lorsque, craignant qu'Eurydice ne lui échappe, et impatient de la voir, son amoureux époux tourne les yeux, et aussitôt, elle est entraînée en arrière. En mourant pour la seconde fois, elle ne se plaint pas de son époux. De quoi se plaindrait-elle, sinon d'être aimée? C'est horrible. La pauvre, pourquoi s'est-il retourné? On lui a dit de ne pas se retourner et au dernier moment, il se retourne sans raison. Il ne peut pas la regarder parce qu'il a peur de la perdre. Ça ne tient pas, ces raisons. Ce sont précisément les consignes qu'on lui a données. Il est fou d'amour. Il ne résiste pas. Moi, je crois que Sophie n'a pas tort. Ce n'est pas plus fort que lui et les raisons ne sont pas sérieuses. Peut-être que s'il se retourne, c'est qu'il fait un choix. Quel choix? Il choisit le souvenir d'Eurydice. C'est pour ça qu'il se retourne. Il ne fait pas le choix de l'amoureux, il fait le choix du poète. Peut-être que c'est elle qui lui a dit. Retourne-toi. 마리안느는 전통적인 해석을 따르고 있고 엘로이즈는 독특한 자기만의 시각으로 어쩌면 오르페우스가 돌아본 것은 그 뒤에 있던 여자가 불렀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어쩌면 엘로이즈가 더 적극적으로 시대에 맞서 싸우고 시대에 우리가 발화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시작할 때는 마리안느가 좀 더 적극적인 아티스트처럼 보이지만 중반 이후에는 엘로이즈가 더 강한 목소리를 낸 아티스트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이야기에서 핵심은 뭔가 하면 오르페우스가 주체예요. 에우리디케는 객체입니다. 그냥 자기를 데리러 온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굉장히 훌륭한 남성을 따라서 가기만 하면 죽음에서 구원을 받는 여성의 입장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둘이 따라가고 있는데 그 남성이 그만 조바심을 못 견뎌서 돌을 보는 순간 내 운명이 결정됐거든요. 나는 영원히 명계에 남게 됐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를 바꾸는 거죠. 만약에 그 순간 엘로이즈가 따라가다가 돌아봐요 라고 말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돌아봐서 설사 명계에 남게 했더라도 그 결정을 누가 했고 그 주체가 누가 되느냐? 에우리디케가 되겠죠. 그럼 명계는 무엇인가라는 건데 명계는 여성을 억압하는 결혼 구조 같은 거예요. 영화 속에서. 심지어 중간에 엘로이즈가 마리안느를 떠나보낼 때 돌아봐 라고 얘기를 하죠. Retourne-toi. 대놓고 이건
오르페우스의 이야기야. 그리고 돌아보게 만드는 에우리디케의 목소리가 바로 엘로이즈의 목소리하고 돌아봐라고 얘기한 다음에 우리는 이 사회를 전복시킬 수는 없지만 우리는 최소한 파멸을 내가 선택할 수 있어야 돼라고 생각을 하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환상까지 보게 되는데 그렇게 거의 헤어지기 직전에 마리안느가 승계차 같은 데서 그 소리를 듣게 되고 쳐다봤을 때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는 엘로이즈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는 엘로이즈라는 것이 결혼제도나 이런 것들이 영화 속에서 사실상 저승세계로 묘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들은 사실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네. 이 신화를 재해석함으로써 이야기를 전복시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영화 한가운데 들어있는 또 신화적인 장면이 또 하나 있는데 네. 여성들이 모여서 합창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중간에 저는 갑자기 무슨 여성들의 비명소리인가 싶었는데 그게 화음을 이루어가지고 합창이 되잖아요. 그때 하는 말이 논파순 푸제레라는 말인데 그 말을 반복하는데 그들은 도망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마찬가지로 에우리디케와 오르페우스 이야기처럼 에우리디케가 자신의 삶을 선택했다면 어떨까? 그건 우리 삶을 당당히 받아들이고 우리는 그걸 노래하겠다라는 이야기. 우리가 도망갈 수 없다는 걸 차라리 노래하겠다는 이야기를 극적으로 얘기하는 게 어쩌면 그 합창인 것 같아서 네. 이 영화의 모든 이야기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를 만약에 한번 이미 보신 분들이라면 다시 한번 그 인물의 동선, 인물의 위치 혹은 인물의 시선 방향에 한번 집중해서 한번 이 영화를 보겠다고 생각하시면 이 영화가 얼마나 잘 짜여져 있는 영화인지를 사실은 절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영화에서 사랑 영화로 볼 땐 두 가지 테마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함께 있는 이 사랑의 순간들이 얼마나 충실하고 아름답고 완벽한 것인가에 대한 그런 사랑의 환희를 말하는 멜로 영화의 핵심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사랑이 어쨌건 끝나버렸어요. 끝나고 나서 세월이 흘렀어요. 그랬을 때 그 사랑을 기억할 때 그 사랑은 과연 무엇이었을까라는 기억의 의미를 다루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이 영화는 결국은 사실상 이 영화의 핵심적인 단어는 돌아봄이죠. 네. 돌아본다는 건 공간적으로도 돌아보는 거고 시선으로도 돌아보는 거고 시간적으로도 그렇죠. 공간적으로 돌아봐라고 한다면 그걸 시간적인 걸로 번역한다면 비슷한 대사가 하나 있는데요. J'ai un nouveau sentiment. Lequel? Le regret. Ne regrettez pas. Souvenez-vous. 후회하지 말고 기억해. 라는 게 어쩌면 돌아보라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인 것 기억할 게 같아요. 본인도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각자 있었던 기억들, 함께 겪었던 순간들을 기억하는 것은 함께 돌아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돌아보고 시간적으로 다시 되짚어서 기억한다는 게 어쩌면 같은 의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영화의 제목이 뭔가 하면 타오르는 여인의 조상이잖아요. 엘로이즈를 마리안느는 몇 번 그렸을까? 영화에서 적게는 7번, 많이는 8번까지 그렸어요, 그림을. 근데 그 그림 중에서 유일하게 엘로이즈가 저 사람이 자기를 그린지도 모르는 그림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타오르는 여인의 조상이에요. 다른 그림은 영화 속에서 그리는 장면이 있는데 그 그림은 그리는 장면이 영화 속에 안 나와요. 아마도 두 사람이 영화의 끝부분에서 더 이상 같이 있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녀를 그때 불타올랐던 기억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 사랑의 의미까지 기억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중에 혼자 그림을 그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그림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사랑이 지금은 같이 있다 할지 않더라도 나는 그 사랑을 명확히 기억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죠. 그 다음에 영화의 가장 인상적인 마지막 장면입니다. 마지막 장면 속에서 그녀가 듣고 있는 음악은 사실은 둘의 사랑에서 이전에 굉장히 중요하게 연주되었던 음악이란 말이에요. Qu'est-ce que c'est? C'est un morceau que j'aime. C'est joyeux? Ce n'est pas joyeux, mais c'est vivant. Ça raconte l'histoire d'un orage qui monte. Et des insectes qui le sentent. Et s'agitent. 그러면서 감정에 차오르는 걸 보는 순간 명확하게 하나는 드러나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그녀도 기억하고 있었다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들은 사실은 이 기억의 테마가 영화 속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다뤄져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 저는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 네네. 이게 영화가 남긴 질문은 아니고요. 네. 제가 사소하게 주변에 끼워 넣는 질문인데 네. 그리고 세 번째 에필로그가 뭐냐면 비발디의 사계 중에 여름을 듣는 건데 네네. 저는 마지막 부분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장면은 기억하고 있어. 막 밑줄 긋는 것 같은 느낌이. 이게 어쩌면 플롯의 감각의 차이이고 어디까지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인지의 감각의 차이일 텐데 이걸 여러분들 어떻게 보실지 저는 궁금해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저것까지. 네. 거기에 대해서 그냥 저도 댓글을 다는 심정으로 네. 그냥 제가 1착으로 한번. 그럼 글렀어요. 뽀르르르르. 자, 이제 저는 이제 영화의 최고의 장면을 골라야 되는데, 네. 아까 댓글 쓰는 심정으로, 네. 삭제해야지. 아이, 또 그 삭제 관리자가 안 함부로 되죠. 삭제하면 안 되죠, 안 되죠. 욕먹어요. 절대적 네. 보존합니다. 네.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저는 마지막 장면 고르고 싶어요. 네. 마지막 장면 일단 정서적으로 그 장면이 주는 어떤 굉장히 강한 느낌이 첫 번째가 있다는 거. 일단 뭐 영화적인 맥락 그 안에서 어떤 뜻을 갖고 있는 게 다 차치하고 그 장면이 주는 순수한 감동이 있어요. 두 번째는 아델 에넬의 연기에 관한 부분을 당연히 말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어떻게 보면 약간 부가적인 장면처럼 보이는데 왜 중원부원처럼 저런 마지막 장면을 떠났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은 나의 생각이고. 예, 아니 그렇게 당연히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한 그냥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그 장면은 사실상 그림이에요. 마지막 장면은 사실상 그 마리안느가 그리는 최후의 엘로이즈 그림처럼 보입니다. 멀리 바깥에서 있지만 심지어는 상대가 자기를 보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장면에서 마리안느가 엘로이즈를 보고 있거든요. 그 장면에서 그는 또 굉장히 이렇게 감정에 격앙되어 있지만 그것을 누르고 있고 더군다나 엘로이즈가 보지 못했던 불타는 여인의 초상으로 시작했던 영화가 마지막엔 그녀가 보지 못하는 사이에 또 다른 살아있는 그림의 초상화처럼 끝나게 되는 그런 느낌으로 저한테는 다가오기도 하죠. 최고의 한 줄은 네. 작가로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으로서 와닿는 말이 있었습니다. 네. 엘로이즈가 마리안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C'est fini. Quand sait-on que c'est fini? À un moment, on s'arrête.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사랑이 끝난 걸 어떻게 알아? 뭐 심장이 뛰기를 멈추면 뭐 이렇게 패러디할 수 있을 것 같고. 죽는 거죠. 너 어디 닭살이가 어떻게? 아니 그 닭살이 아니고 사실이 뭐 멋있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거 너무 세게 긁었다. 손톱을 아까 깎아가지고. 끝이라는 걸 언제 아는가라는 건 논리적인 어떤 질문이잖아요. 논리적으로 이게 끝났다는 걸 확실하게 찍을 수 있는 게 언젠가. 근데 이건 직관적인 이야기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멈추면 끝나는 거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 논리적인 게 아니라 직관적인 거고 그냥 그렇죠. 감성적인 거라는 네.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예술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가 한 편의 초상화 그리는 플롯이라면 마찬가지로 이 이야기 역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은유해서 이렇게 언제 사랑이 멈추는가라는 질문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작가로서는 어떤가요? 소설이 여기가 끝이구나 이럴 때 어떻게 느끼세요? 체력이 안 되면 더 이상 쓰기가 힘들면 네. 체력이 안 돼서 못 쓰는 여기까지구나. 네. 체력이 결정하는군요. 네.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끝났다는 걸 직관적으로 아는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건 말을 못 해요. 심장이 뛰기 설명할 수 멈추나요? 없어요. 설명할 수 없고요. 네. 마찬가지 이 모든 이 영화에서 저는 예술적인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지는 게 말할 수 없는 것들 계속 말하고 있거든요. Je vais aller à la messe. Vous voulez communier? Je veux entendre de la musique. L'orgue, c'est beau, mais c'est la musique des morts. C'est la seule que je connaisse. Vous n'avez jamais entendu un orchestre? Racontez-moi. Ce n'est pas facile de raconter la musique. 중간에 음악이 어떤 건지 물어볼 때도 음악을 설명하기 힘들어 보여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모든 것들은 논리의 문제, 이성의 문제가 아니라 직관의 문제, 감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설명하기 너무 힘들지만 보여주겠다 이런 태도인 것 같습니다.